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그 10번에 걸쳐서 성서고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서고고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은 많이 들어서 이것이 성서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어렴풋한 그런 이해가 있을 텐데요. 과연 정확하게 첫째 시간에 성서고고학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서고고학은 고고학의 한 분야죠. 고고학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고고학은 한국 고고학이죠. 그래서 혹시 신문지상에서 삼국시대에 왕릉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부장품을 아주 그 귀한 것들을 이제 공개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속한 그러한 고고학입니다. 일본에 있는 것은 일본 고고학이죠. 중국은 중국 고고학이고. 그렇다면 성서고고학은 무엇인가? 사실 성서고고학 자체가 이 특정한 종교의 경전이 앞에 붙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불교의 경전인 불경고고학도 있는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고고학도 있는가? 근데 그런 고고학은 없어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제 인도 지역의 불교의 그 행적과 관계된 곳에 발굴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종교의 경전 이름을 딴 고고학은 성서고고학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이 성지 자체가 서구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성서에 나온 성지가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성서의 내용을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 속에서 성서고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고고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 무슨 중국 고고학, 무슨 유럽의 각 나라별로 고고학이 있겠죠. 이스라엘 고고학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지가 이스라엘만인가?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사실은 성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외에도 인접국가들, 이집트라든지 혹은 요단 건너편에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시리아도 있고요. 레바논도 있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이라크라는 나라도 있고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 있었던 이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께서 탄생하신 다소는 바로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지인 키프로스라든지 터키 일부 지역, 그리스, 이탈리아. 그래서 이 성서에 나오는 성지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두 12개국이나 됩니다. 심지어 지중해 굉장히 조그만 섬나라인 몰타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로마에서 재판받으러 배를 타고 가실 때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돼서 그 상륙했던 섬이 우리 사도행전에 멜리데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몰타라는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는 것은 고고학이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면은 중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고고학이고요. 이스라엘 외의 중동 지역과 지중해권의 12개 나라의 고고학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고고학에 있어서 대부분 선사시대 고고학과 역사시대 고고학으로 양분을 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인류가 글자를, 문자를 발명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역사가 물론 우리가 이제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역사의 그 시대와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보는 그런 세계 역사의 배경은 다르겠죠. 어디까지나 성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쭉 족보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창세기라든지 마태복음서의 첫 부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족보를 기초로 한 그러한 세계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성서 신앙적 차원에서 역사이고 또 역사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 있어서 역사는 한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선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좁은 의미의 역사죠.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그 고유의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원시적인 부족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글자가 없는 그런 부족도 있습니다. 말은 있죠. 근데 말과 어울리는 그런 글자를 갖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략 메소포타미아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죠. 이집트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5,5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서기 전 한 3,500년에서 3,000년 사이 그 시점에 문자가 처음으로 발명이 됩니다. 물론 발명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문자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서기 전 4,000년경부터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주거지를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그런 주거지를 도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는데 외적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상류층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소위 성읍이라고 그러죠. 성벽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성벽은 적어도 높이가 10m, 15m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돌로 기초를 하고 흙벽돌로 쌓는다면 밑부분의 두께가 20m에서 어떤 경우에는 40m까지 엄청난 그러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성벽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왜 구태여 주거지를 성벽으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통해서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살았는가? 전쟁이 났을 때에 보호받아야 되는 상류계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 귀족과 군인들 이런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바깥에는 1차 산업을 하는 농사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부분의 생산활동을 하는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저들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포위전쟁입니다. 그냥 무리하게 성벽을 파괴하고 하질 않고 일단 외국 군대가 와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고 할 때 포위를 합니다. 그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어떤 경우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냥 거기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성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외적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주된 목표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이죠. 그 도시를 점령해야 하지만 그 도시가 평소부터 관리하고 있던 주변의 여러 지역을 동시에 자동적으로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대략 서기전 4,000년경,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고고학에서 도시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어요. 사실 굳이 이 인류학에서 말하는 제가 혁명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큰 변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혁명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자급자족을 하고 식량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기 직전, 즉 초여름쯤에 특정한 지역에 가면은 야생밀과 야생보리가 있고 그걸 열매를 따서 그것을 뭐 불려서 먹을 수도 있고 날걸로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보관하기 쉽고 곡식이죠. 그런 곡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쭉 자기 나름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오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그 지역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돌이 생활을 하던 때를 구석기 시대라고 그러고요. 정착하기 시작한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고고학의 전통적인 시대 구분은 세 가지의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과 청동과 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Stone Age다, Bronze Age다, Iron Ag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서 우리말로도 돌 시대, 청동 시대, 철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말 용어는 그릇 기자를 써서 석기 시대, 청동 기 시대, 철 기 시대 이렇게 3시대를 구분합니다. 석기 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는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식량을 찾아서 사실 동물들의 삶과 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 곡식이 나는 것의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어서 1년에 한 차례죠. 말씀드린 곡식은 겨울 곡식입니다. 밀과 보리입니다. 그쪽 중동 지역 이야기입니다. 벼는 이 원산지가 동남아 지역이고요. 벼는 이 여름 곡식이죠. 그래서 항상 그 초여름에 그 지역에 가면은 야생밀과 야생보리가 있고 그것이 정말 요긴한 식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동남쪽 지역과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 지금 제가 성서 고고를 한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관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질문하고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유일하게 우리가 성서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많이 나는 그런 하윌라 땅을 적시는 비손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혼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갑니다만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상징입니다. 금이 많이 나는 하윌라 땅을 적시는 비손강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금이 나는 곳은 이집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350년 전쯤에 가나안 지역에는 한 왕이 이집트 왕에게 경제 원조를 보내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 왕에게 보낸 당신 나라에는 금이 먼지같이 많사오니 제발 우리에게 좀 경제 원조를 해주시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880년대에 이집트 중부 지역의 텔 엘 아마르라는 곳에 발견된 토파 문서에는 외교 문서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과연 조그만 나라들이 얼마나 이집트에 경제 원조를 보냈는지 알 수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부인 중에 한 명이 파라오의 딸 공주였죠.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세 번째 강인 비손강은 나일강을 상징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기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기혼 강이 나온다고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성서 시대에 성서의 기록자들이 알고 있는 두 개의 중심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한 두 개의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남쪽의 이집트 문명의 존재 이유가 된 나일강, 마지막으로 자기네 중심 여호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되던 기혼샘,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 지금도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인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에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도 있고요. 에덴의 두 번째는 언어학적인데요. 원래 수메르어로 에덴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에데누라는 말은 수메르어로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인들이 생각하기 아주 좋은 기름진 옥토 같은 그런 들판이 에덴이라는 것으로 언어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농업혁명이 발생한 곳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정착하기도 했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정착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도형은 원입니다. 원. 우선 태양을 바라볼 때 동그랗죠. 달도 동그랗죠. 물론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집도 움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 웅덩이를 뭐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파는 사람 잘 없겠죠.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파고 약간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위에 나무가지를 엮고 나무 잎으로 지붕을 가리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있는 곳은 들판입니다. 그 전에 떠돌이 생활할 때는 산속에 굴 속에 살았단 말이죠. 겨울철에는 그곳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러다가 농경지를 이렇게 가꿔야 되는데 소위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식물 성장의 원리를 알게 된 거죠. 농경지를 가꾸는데 원형으로 가꾸겠습니까? 삼각형으로 가꾸겠습니까? 두 번째 생겨난 도형이 사각형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집도 사각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원형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나고 마지막으로 삼각형이 나온다. 삼각형은 주로 이제 나무 의자 만들면서 다리가 3개를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삼각형 개발한 것은 물론 나중에 피타고라스가 그 유명한 그 정의를 통해서 삼각형 원리를 밝히기 위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만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거예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소위 야생동물들을 가축으로 길들인 일입니다. 전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동물을 쫓아서 사냥을 다녔겠죠. 얼마나 그 사냥이 스펙타클하고 정말 중요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프랑스 남쪽의 라스코라는 곳과 스페인 북부의 알탐이라는 곳에 가면 동굴 안에 사냥하는 장면이 아주 벽과 천장에 정말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냥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사냥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맹수들도 사냥을 여러 차례 놓친 끝에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화면은 편집된 화면입니다. 한 10번 시도해서 한두 번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연약한 그런 그 초식 동물을 그 맹수가 잡는데도 그래서 맹수라 할지라도 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정말 만만치 않게 놓치면은 굶는 거죠. 사람들도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며칠씩 걸려서 단체로 산속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들소 같은데 찔려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사냥에는 그 행위 자체가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 사냥하는 장면을 자기가 살던 굴 속에다 그려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계 최초의 그림입니다. 대략 2만 5천 년 전, 2만 년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석기 시대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정착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에 산속으로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만큼. 그래서 우리 고고학자들이 짐승의 뼈를 발견했는데요. 예리한 그 돌칼 같은 걸로 뼈를 때려가지고 뼈를 이렇게 부러뜨린 흔적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한 일이다. 그럼 왜 뼈를 부러뜨렸을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사냥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맹수가 동물을 잡아놓고 그 살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맹금류가 와서 독수리 같은 것이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겠죠.
그럼 인간은 맨 마지막에 와서 그 뼈를 돌로 깨트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연골을 해취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뼈를 돌로 쳐가지고 깨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도 만만찮은데 이제 야생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제일 먼저 길들여진 야생 동물은 늑대입니다. 개죠. 그래서 우리는 개를 그 당시 사람들이 식용으로 길들였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동물들의 뼈는 우리가 발굴할 때 뼈가 많이 나오는 다른 동물의 뼈는 전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는데 개 뼈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상태로 나온단 말이죠. 인간과 똑같이 배 묻어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강한 뼈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길들여진 야생 동물이 늑대인데 그것은 식용이 아니라 늑대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애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나 싶고요. 연대적으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적어도 15,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길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용으로 최초로 길들여진 것은 양과 염소입니다. 대략 서기전 8,000년에서 6,000년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농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계획경제와 소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인 그런 경제활동입니다. 계획경제라는 것은요, 전에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급자족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기후변동으로 가뭄이 들면은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집을 짓고 정착을 했단 말이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이제 가을철에 씨앗을 뿌리면 봄철에 얼마를 거둘 것을 미리 예상을 합니다. 자기네들 식구 수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씨앗을 남겨둬야 되고 자기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거는 가지고 있다가 가뭄에 대비하거나 혹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교환을 하도록 남겨두는 거죠. 곡식의 특징은 그 씨앗 아닙니까? 씨앗 자체가 자연적으로 건조하고 작고 단단하게 스스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고대인들에게 식량을 비축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을 통해서 정착사회가 발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장하기 쉬운 곡식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를 통해서 이 사회가 조직화되는 거죠. 농사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혁명인 도시혁명입니다. 농업혁명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갔다면요. 도시혁명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에서 소위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도시는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3차 산업을 담당했습니다. 우선 도시 안에는 왕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이 하는 중요한 경제 행위가 서비스업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생산한 것 중에서 10%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10%는 아주 그 상식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으로부터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친 그 사건으로 우리가 11조의 기본으로 봅니다만 고대 근동에는 일상화된 그러한 세금이 바로 10%였습니다. 그래서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3차 산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성문앞 광장은 시장입니다. 여기서 교환 경제가 시작됩니다.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겠죠. 그래서 밀과 보리 한 가마니에 그다음에 양이나 염소 몇 마리. 그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뭐 자유 경제에서 시장 경제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들면은 뭐 곡식값이 올라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 도시의 왕이 일괄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 도시의 왕의 군대가 농사꾼들과 그 목동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산업인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카운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굳이 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환을 하다 보니까 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셈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하는 게 손가락이죠. 십진법은 바로 손가락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만약에 손가락이 원래 4개씩이라면 8진법이 나왔겠죠. 근데 손가락이 5개씩 해서 10개니까 십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보시면은 시간 단위와 각도에 있어서는 60진법입니다. 그렇죠? 십진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각도도 360도로 되어 있고요. 시간도 60초, 60분. 물론 거기서 1년이 365일 그것과 연관시킨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수메르 문명의 카운트의 60진법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이 손가락 가지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접으면 10개가 되고요. 다 피면 또 10개가 되니까 맥시멈 20까지는 셀 수가 있죠. 근데 수메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60을 셌습니다. 어떻게 60을 셌는가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5이 되죠. 이렇게 5이죠. 제가 마이크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이죠. 6 이렇게 들어갑니다. 7, 8, 9, 10, 11, 12. 이거 뭔가요? 손 모양을 딱 그려놓으면 이거는 12이에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개씩 넘어가죠. 마치 그 옛날에 그 주판에 밑에는 1이고 위에는 5가요. 그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주판 하나 틀린 거는 이 5개 하나하고 같은 게 아니고 6번째마다 왼손을 꼽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모양을 그리면은 이게 다 이렇게 되면 30이 되고요. 다 피게 되면은 60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하나고요. 이런 둘이고 셋, 넷, 다섯이죠. 이게 여섯입니다.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면 30이고 다시 펴지면은 60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10밖에 없는 손가락 가지고 다 해봐야 접었다가 피면은 20밖에 카운트를 못하는데 60을 세기 시작했어요. 60진법입니다. 이집트에서는 10진법을 했습니다. 근데 60진법보다는 10진법이 단위를 계산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60개를 한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이게 눈대중으로 60개씩 한 묶음을 하기는 힘들어요. 10개씩 한 묶음 하기는 쉽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가운데 10개씩 한 묶음 하는 거하고 60개씩 한 묶음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계된 것과 각도에 관계된 것에만 60진법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10진법, 즉 이집트 사람들이 셈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영수증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양 한 마리를 구워줬어요. 그러면은 그 양 한 마리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돌멩이에 양의 그림이 새겨진 그 돌멩이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영수증이죠. 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멩이를 받은 사람은 이 돌멩이는 어느 곳에 있는 돌멩이인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양 한 마리의 가치를 비형시키는,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돈의 개념이죠. 돈이라는 게 뭔가 그 자체 10,000원짜리 그 종이 자체는 원가가 얼마 하겠습니까? 몇십 원밖에 안 하겠지만 사회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는 것이 그게 돈입니다. 도시혁명 이후에 서전 4,000년경부터 물물 교환을 하면서 물물 교환의 환율을 정하고 물건을 빌리면서 영수증을 주는 과정에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록은 숫자였고요. 두 번째는 명사입니다. 품목과 수량을 기록합니다. 양 4마리.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초기에 기록들을 보면은 신전에 바치는 제사 목록, 즉 세금 목록들입니다. 아무개가
양을 몇 마리 가져왔다. 염소를 몇 마리 가져왔다. 여러분들 그 장사하는 사람 치고 기록 안 한 사람이 없죠. 아무리 그 주먹구구식으로 포장마차를 하신 분들이라도 집에 가서 다 계산하시고 기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문자가 발명됐고요. 명사, 숫자가 발명됐고요. 뭐 숫자도 명사입니다만 명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발명되고 형용사, 부사 이렇게 품사가 다양해집니다. 대부분 명사에서부터 파생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그림 문자에서 처음에는 이 그림으로 시작되는데요. 입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입이라는 명사도 되고 말하는 그런 동사가 되고요. 입 앞에 삼각형의 빵 조각이 있으면은 먹다라는 동사가 되고 간단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수메르 지역 사람들은 진흙판에다가 갈대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곡선을 처리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의 획으로 나누어서 그리보니까 그 획 하나하나가 쇠기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쇠기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문자는 그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그림 문자로 시작해서 그림 문자로 끝났고요. 중국의 한자로 그림 문자가 이렇게 획으로 체계화됐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에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여러 개의 획으로 마치 중국의 한자같이 이제 기록하는 재질, 필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중국에는 이제 털을 이용해서 붓으로 이렇게 먹으로 했기 때문에 90도 각도라든지 45도라든지 그 각도로만 움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대펜으로 진흙판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획을 여러 개 새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90도 각도, 45도 각도로 여러 개를 교차하는 그런 보기엔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대로 그림을 상징화하는 그런 문자를 개발하고 우리가 그때를 역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전공은 역사시대 고고학입니다. 선사시대 고고학은 잘 아시는 공룡도 있고요. 소위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아주 고생물학도 있고 암석학도 있고 복잡합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성서시대가 역사시대이기 때문에 성서의 그 주인공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땅을 파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적지 언덕이 있습니다. 원래 아랍어로 텔은 언덕인데 보통 그냥 자연스러운 언덕이 아니고 고대인들이 집 짓고 살았던 언덕입니다. 왜 언덕이냐? 옛날 사람들이 어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여름에 적어도 한 7, 8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이고 겨울철에만 잠깐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건기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샘이 있는 곳 혹은 하천이 있는 곳 건기니까 하천에 그 물이 없겠죠. 하지만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물 이야기 나오죠. 부엘세바에. 그럼 부엘세바 하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흘러요. 1년 내내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 옆에 바로 하천 옆에 바로 파게 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죠. 부엘세바의 그 우물은 깊이가 40m나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고고학자들 우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년 중에 대부분을 그 옆에 부엘세바 하천은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에 물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물이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야지만 문명이 발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 이야기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농사를 지어야지만 잉여 농산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외부 지역과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이 형성됩니다. 목축을 해서는 문명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야지만
문명이 형성될 수 있고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문명이, 즉 문자가 개발되고 고등 문명이 탄생한 것도 대규모 밀과 보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왕이면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시원한 바람도 맞을 수 있고 또한 빛을 관측할 수 있어서 외적이처럼 걸 쉽게 간파할 수 있는 약간 높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 요단 평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산지대,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일 높은 곳이 메론산이라고 해발 1200m고요. 물론 이스라엘 고유의 영토는 아니지만 헬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해발 2800m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1000m 정도의 야산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700m 정도. 마을들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등잔을 그 돛방 밑에다 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둠으로써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다. 산 위의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산 아래 동네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말하는 산은 야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야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사이에 거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웨스트뱅크 안에는 유대인들의 정착촌 자체를 보면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높은 곳,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주거를 할 때는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왕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당나귀였습니다. 말이 있습니다만 말은 굉장히 비쌌어요. 말의 원산지인 추운 초원 시대입니다. 터키 지역이나 그 지역입니다. 이집트에서 말은 군사용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솔로몬이 경제를 부강하기 위해서 말을 가지고 중개 무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킬리키아 지방의 쿠에라는 곳으로부터 말을 사다가 이집트에 전쟁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말은 굉장히 비쌌어요. 노예값만큼 노예 한 사람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말이 비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송수단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라고 해서 아무데나 갈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산 등성이 길 같은데 이왕이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잘 구비된 곳에 첫 번째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차츰차츰 높아집니다. 그것이 테일인데 그 이유가 대부분 집을 지을 때에 돌로서 기초를 쌓고 흙벽돌로 담을 쌓습니다. 벽을 쌓는 것이죠. 지붕은 나무가지를 엮고 진흙으로 이렇게 떼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비바람이 치니까 한 30년 지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무너질 우려서 일부러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때에 그 돌과 흙벽돌의 흙은 마을 밖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걸 다시 마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고른다는 거죠. 그 집을 무너뜨리고 나면 적어도 한 1m 정도는 기반이 높아지겠죠. 그 위에다가 다시 돌을 넣고 다시 흙벽돌로서 벽을 쌓습니다. 이러한 집을 부수고 짓고 하는 과정이 적어도 1000년, 2000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들은 유적지 언덕인 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발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 군데 발굴하게 되면 적어도 십자군 시대, 중세 십자군 시대에서부터 운이 좋으면 서기전 한 5000년, 6000년쯤에 신석기 시대까지 한 7000년, 8000년의 주거 역사를 한 군데서 계속해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공부를 끝내고 한 30대 중반에 한 지역의 조그만 태를 자기가 발굴 허가를 받으면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평생 그 지역을 발굴합니다. 옛날엔 여기 조금 파고 저기 조금 파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1년에 한 2개월 정도 발굴하는데 한 군데를 발굴했다면 적어도 20년, 30년을 발굴하고 그동안에 발굴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고고학 보고서로 정리하는데 또 한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군데 해봐야 우리 평수로 따져봐야 뭐 한 5,000평, 10,000평 그 정도입니다. 이거 다 발굴한 것도 아니에요. 20년씩 발굴해봐야 전체 면적상으로 한 20%, 30% 정도밖에 발굴을 못합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즘 발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더딥니다. 이 성서 고고학의 발굴 역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초창기의 고고학자들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하시고, 근데 현지에 가보니까 자기가 원래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딴판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교도인 이슬람 교도들이 있고, 유럽의 그 아름답고 정말 살기 좋은 곳과는 다르게 척박한 광야입니다. 날씨는 왜 그래 덥고 말이죠. 먼지가 일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기가 그 그린 아름다운 성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다를 예를 듭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전 세계 약 한 16억, 17억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성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무덤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봐야 아랍 사람들, 장사꾼들이 호객행위를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복잡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가톨릭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여러 교단들이 서로 제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향을 피워놨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정원지기로 오해할 정도로 그 정원이 있는 그런 고요한 분위기를 상상했다면 실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략 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현장과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성서 시대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한 첫 번째 작업은 지리적으로 장소를 확인한 작업입니다. 예루살렘이야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딘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기브온,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군사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후예들과의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아주 기억한 그런 도시입니다. 기브온이 어딘가 모릅니다. 쥐입이라고 불리는, 엘쥐입이라고 불리는 아랍 사람들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아랍어 쥐입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기입이구나. 그것이 기브온이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기브온이라는 고대 히브리어 글씨가 새겨진 항아리의 손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고 지리적으로 현지에서 성세 지명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은 교회와는 뗄래와 뗄선 그런 학문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서는 지금은 고고학이 신학의 한 분야라기보다도 전문적인 고대 근동학의 한 분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 텔레비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혹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학교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이고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서를 가르치는 관점에서 성서 배경 학문의 하나로서 성서 고고학을 합니다만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발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지를 발굴하신 분은 1890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패트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 영국 사람으로 이집트 전문가입니다. 유명한 그 피라미드도 발굴하고 무덤들도 발굴한 그런 전문가인데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와서 라기스라고 여기는 텔 엘 헷이라는 것을 발굴한 것이 성서 고고학의 초창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의 대학의 발굴팀들이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985년부터 발굴하고 있는 아스클론이라는 지중해 변의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2002년도 현재 이건 뭔가 하면요, 올해 이스라엘에서 계획된 그런 발굴 지역은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도시는 다른 곳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영토에 있는 그곳이고요. 가이사랴는 바로 로마 총독이 직접 관리하는 헤롯 왕이 건설한 지중해변의 한 도시입니다. 베드로 장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께서 선교의 중심 정하시던 가버나움, 예수께서 어린 시절 보냈던 나사렛, 전쟁이 가장 많이 났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로 요한께서 마지막 종말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기또 산지에서 일어난다. 하르 무기또, 당시 아람어로 아르마게돈이라는 말 자체가 무기또 산지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베세다 출신의 어부들, 예수의 수제자였죠.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어촌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했던 거라사, 하솔, 케데시, 이포리, 아시켈론, 엔게디, 요빠, 헤스본, 텔레라줄, 페트라. 이 중에서 이제 헤스본과 페트라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요단 건너편의 요르단 국가에 있는 큰 지역입니다. 성서는 적어도 신약시대는 2000년 전, 구약시대는 3000년 전, 4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지리적으로 동양이 아니라 중동 지역입니다. 우리 낯선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현장에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거슬러 갈 수 없죠. 근데 시간을 거슬러 가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발굴하게 되면요, 아브라함 시대를 발굴했다면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 주인공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옷을 뭘 입었는지, 어느 집에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집터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 어떤 동물을 먹었는지 우린 뼈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과일의 씨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집트까지 갔었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은 고고학의 학문 방법론은 발굴입니다. 땅속에 파묻힌 것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성서 시대 주인공들의 일상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이 성서 고고학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